자, 이번 시간에는 일탈 이론들을 여러 가지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접근인데요. 자, 일탈 행동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유전자의 영향,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겠고, 그 관점은 지금은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범죄를 연구한 초기 학자들은 이 생물학적 접근을 굉장히 강조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19세기 이탈리아의 이 범죄학에선 이 롬브로소라는 학자가 굉장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접근을 했던 학자로 롬브로소는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물론 이때는 아직 유전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시기였었습니다. 19세기 1800년대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 건데요. 범죄자들은 일정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특히 범죄형 얼굴, 이런 얼굴형은 이런 범죄, 사기, 이런 얼굴 범죄는 폭력, 이런 범죄 유형별로, 종류별로 얼굴 유형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굉장히 그 당시에로도 새로운 주장이었고, 지금으로 보자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흘러가지 않고, 현재 이러한 생물학적 접근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롬브로소가 채택했던 그 당시만 해도 사진이 그렇게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을, 이런 유형들의 얼굴이 범죄형이다 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그 범죄형이다 라는 이미지를 사회통념상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외모가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범죄형 얼굴, 실제 범죄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학적 접근인 건데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일탈 행동의 원인을 정신질환이나 성격 등 개인의 내적인 문제로 파악합니다. 자, 프로이트는 심리학자입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지만 심리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외부의 자극,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프로이트는 심리 내면에, 거기에만 초점을 두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도 심리 내면의 어떤 문제로 봤는데요. 일탈 행위를 초자아나 자아가 적절히 발달하지 못해서 원초와의 충동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잠깐 나왔습니다만, 초자와 자아, 원초와, 심리 내면의 구조를 프로이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원초와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입니다. 본능적인. 먹고 싶을 때 뭔가 먹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졸리다면 그 졸린 것이 원초와의 충동일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충동이기도 하죠. 그러나 초자아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된 것이어서 일종의 도덕과 같은, 양심과 같은 것이 초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초와의 정반대인 셈이죠. 원초와는 본능적인 욕망, 초자는 사회적인 양심. 그 측면들이 다 있는데 누구에게나 자아가 중간에서 이 초자의 욕구 또 원초의 욕구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기능이 잘 발달해야 그 두 가지를 잘 조절해 낸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아가 이 그러니까 원초아와 초자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 자아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정 요인 때문에 약화되면 그것이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자,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신질환이나 성격의 문제로 일탈과 범죄를 파악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학적 접근이어서 생물학적 접근이나 정신분석적 접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간략히 다루었고요. 이 사회학적 접근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노미 이론을 볼 텐데요. 아노미란 단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텐데, 다시 한번 아노미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노미라는 것은 듀르켐이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저서에서 도입한 후에
머튼에 의해서 더욱 발전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노미라는 어의적인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이제 프랑스 말인데요. 규범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회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상반된 규범이 존재해서 어느 쪽에 따라야 될지 모르는, 규범이 한데 둘이 서로 상반되는 규범이 있어서 어디에 따라야 될지 모를 때 한 개인은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되고 개인의 욕구와 행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일탈로 연결되는, 일탈이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노미 상태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내의 결속이 약화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 조직이 붕괴된다고 봤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뒤르켐이라는 학자는 자살에 대한 연구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자살의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기적 자살입니다. 사회적인 결속력이 약할 경우에, 즉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살을 의미한다고 뒤르켐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이런 관점의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뒤르켐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거나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이기적 자살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 자살인데요. 사회적 결속력이 반대로 지나치게 강할 때, 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 나타나는 자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르켐은 기본적으로 자살은 일탈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범주에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일탈의 하나로서의 자살인 건데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적 의무감, 사회적 결속력, 다 바람직한 긍정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지나치면 일탈 행동의 하나인 자살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에서 죽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돌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일종의 자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명령에 의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이 강할 때 사회적 의무감, 집단에 대한 의무감, 군대에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그 사람을 죽음을 무릅쓰도록 했다면 그것은 이타적인 자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노미 이론에 아노미적 자살이 빠질 수는 없어서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혼란 상태에 빠질 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삶을 살아오다가 개화기 때 굉장히 새로운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가치였는데, 전 세계를 놓고 보니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있고 이미 서양의 나라들은 왕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이 아니죠. 지도자를 뽑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것이 두 개가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 시점에서 개화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왕에 대한 충성도 사회적 가치였고 왕을 끌어내리는 것도 사회적 가치였었는데, 자, 그러한 상황, 사회 규범이 혼란 상태에 빠질 때 나타나는, 그럴 때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호황 또는 불황, 또 종교적 믿음의 상실, 이런 것들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아노미적 자살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숙명적 자살인데요. 사회가 과도하게 욕망을 억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절망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르켐은 노예 자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예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망을 다 갖고 있는 건데요.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예 제도가 강했던 시절에 태어난 노예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그것에 절망하고 자살했다면 그 시대적인 숙명의 의미로 숙명적 자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자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수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고 교도소 안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욕망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물론 교도소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럴 경우에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숙명적 자살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러한 아노미론을 이어받아서 그 상당히 후의 학자인 미국의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 아노미론을 일탈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화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머튼은 듀르켐의 아노미론을 수정해서 일탈 행위와 관련된 그 구체화된 이론을 전개했는데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의 격차로 인해서 일탈 행위가 발생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머튼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현인 건데요. 자, 문화적 목표. 우리가 문화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실질적인 과정에 관련된 수단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격차, 일치되지 않았을 때, 갭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일탈 행위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화가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들 텐데요. 문화적 목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 있어서의 문화적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제도적 수단, 돈을 벌기 위해서 허용된 방법, 직장을 다니고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일탈이 아닌 허용된 범위의 수단들인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자,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문화적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요. 한 가지 예로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적 성공이 돈을 버는 것, 예를 들자면 문화적 목표인 사회에서 그것을 정당하게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면 일탈인 도둑질이나 공금 횡령과 같은 일탈 행위로, 제도적이지 않은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황이 심해져서 직업을 구할 수 없다면 돈을 벌기는 벌어야겠는데 제도적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면,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이 일탈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황기에 범죄율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머튼은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조형입니다.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인 동조형은 이것은 일탈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유형에,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즉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문화적 목표, 돈을 많이 버는 것, 제도적 수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 이 양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유형으로서 일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일탈에 해당이 되는데요. 두 번째 제목이 혁신형입니다. 영어로도 이노베이션이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이노베이션, 우리말로 혁신, 그럴 때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일탈의 유형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유형이 아니고, 자,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제도화된 수단이 막혀 있거나 또는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탈자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수단이 막혀 있는 것,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또는 거부하는 유형이 이제 예에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사무직의 탈세, 횡령, 수뢰 또는 문서 위조 등 제도화되지 않은 돈을 벌기는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화적 목표인데 제도화된 수단,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도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탈세나 횡령으로 그 돈을 버는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이 아닌 제도화에서 벗어난 수단을 통해서 일탈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의례형인데요. 문화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뭐 돈을 버는 것 또는 어떤 사회적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도화된 수단을 수용해서 절차적 규범 또는 규칙의 준수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탈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일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일의 목표를 망각하고 무사한 일로 행동하는 관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직무로서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고, 그 역할 수행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문화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무사한 일로 제도화된 수단, 일단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고 일은 안 하고 제도화된 수단은 수용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의례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바람직함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은 위반하지는 않지만 무사한 일을 하다고 해서 그게 법 위반은 아닌 거죠. 하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문화적 목표를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탈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제도화된 수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 가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후퇴 내지는 도피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목표 성취 노력의 계속적인 실패와 도덕적인 규범의 내면화에 따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약물 중독이라거나 알코올 중독, 불황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유형에서는 돈을 버는 것은 추구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불황인의 경우에는 둘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을 이제 도피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탈이 아니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일탈이었는데 다섯 번째 반역형은 일탈일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유형과 비슷한데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유형입니다. 자, 불황인의 경우에 노숙인의 경우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건 맞는데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죠.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해서 불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구조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운동가나 혁명 집단, 우리나라에 히피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상황으로 보자면 히피족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사회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롭게 사회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수단을 바꾸어 내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사회운동가나 혁명 집단 같은 경우에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로서 법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일탈이겠죠. 일단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일탈이긴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악법을 바꾸어 내기 위한 새로운 바람직한 법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적인 법 위반 또는 법 무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운동이 성공해서 법이 개정되면 그 행동은 더 이상의 일탈이 아니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탈일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혁명이 실패하면 반역자로서 일탈이지만 혁명이 성공하면 그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그 혁명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일탈이 아닌 셈이죠. 새로운 사회적 정상적인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역형은 일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표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구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5가지의 분류입니다.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여기서 플러스는 있다라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조형은
일탈이 아니고 이것은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 문화적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반역형의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가 지금 동시에 있는, 즉 문화적 목표가 허용될 수도 있고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두 가지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 두 가지 기호를 같이 표현함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노미론에서 크게 넘어가서 사회문화론입니다. 일탈의 사회학적 접근의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밀러입니다. 사회의 주류적인 가치 규범, 행위 양태와는 다른 일부의 가치 규범 또는 행위 양태를 사회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하위라고 했을 때 이 하위가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 그런 상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 전체 체계가 있고 거기에 하위 체계가 있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의미의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의미이지 위와 아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사회 문화가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의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 문화들은 주류 문화일 수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사회 사람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특징적으로 주류 문화에서 동떨어진 소수의 문화들이 각각 존재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하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큰 도시에 90%가 백인인데 10%가 독특한 흑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하위 문화인 셈입니다. 소수라는 의미의 하위입니다. 자, 밀러는 하류층의 하위 문화를 그들의 고유한 전통으로 이해했고요. 그들의 문화는 주류 문화의 규범으로부터 별도 존재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흑인과 백인 예를 계속 들겠습니다. 독자적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 도시의 10%의 흑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소수의 문화를 갖고 백인들의 90% 차지하는 백인들의 문화와는 뭔가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치는 주류 사회가 보기에는, 백인들이 보기에는 일탈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고, 백인들이 보기에는 흑인들이 왜 저럴까? 저 일탈이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흑인들 자체 내에서는 일탈이 아닌 것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위 문화의 구성원들에게는 대체로 동의가 돼서 일탈이 아닌 것인 셈이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흑인에 대한 또는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여러분에게 제공할까봐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예입니다. 흑인 거주 지역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행동은 그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인 거죠. 거기에서 태어난 흑인 청소년들은, 흑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네 형들이, 동네 어른들이 마약 거래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들이 청년이 됐을 때 또다시 마약 거래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그들 안에서는 일탈이 아닌 셈인 겁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일탈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런 개념이 밀러의 하위 문화론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별 접촉 이론인데요.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도 하고, 서덜랜드라는 학자입니다. 일탈 행위가 차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차별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좀 독특한 그런 대인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탈 행위는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은 혼자서 그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을 모두 다 독학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배우게 되죠. 학교 선생님, 선배들, 또 부모들을 통해서 배워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뭔가 좀 디퍼런트하게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한 직장 동료로부터 장부를 위조하는 방법을 배운 직장인입니다. 친한 직장 동료로부터 장부를 위조하는 방법을 누구나가 배우진 않습니다. 그 의미가 차별적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좀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 장부를 위조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게 자신의 사회적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면 이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일반적인 다른 직장인에 비하면 일탈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가 일탈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때 문제 행동은 학습되어진다고 학습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부 위조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주변에 의해서 발견돼도 무감각하거나 그냥 뭐 다들 그러려니 만약에 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일탈 행위가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이론은 낙인 이론입니다. 자, 여기 낙인은 라벨이 붙었다라는 건데요. 이 라벨은 뭐 우리가 옷을 살 때 대개 제품 그에 어딘가에 제조 회사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것, 그 라벨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원래 이 라벨이란 말의 그 출발점 중에 하나는 스티그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낙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그 동물에게 찍는 도장으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농장주들이 자신의 자신의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부에 불로 달군 도장을 찍어서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람에게도 이런 도장이 찍히는 것의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도장을 찍으면 물론 사람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이면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은 계속 범죄자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처음엔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실제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그것이 낙인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베커라는 학자는 일탈이 행위자의 내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주위로부터 낙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 또는 저 사람이 교도소 다녀온 사람 낙인을 찍어서 계속 일탈로 더욱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행위가 규범에서 벗어났거나 그러하다고 사회 구성원이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를 일탈자로 낙인 찍으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낙인 이론을 제도 관습, 규범, 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낙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낙인 이론은 일탈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설립된 교도소, 소년원, 정신병원, 교정시설은 그 교도행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을 다 의미합니다. 교도소와 소년을 포함하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교정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폭넓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교정시설들이 오히려 일탈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한 번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그 결과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레머트라는 학자는 낙인 이론의 학자가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레머트라는 학자는 1차적 일탈 그리고 2차적 일탈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1차적 일탈이 낙인에 의해서 사회적 냉대나 제재로 연결될 때 2차적 일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앞의 내용과 규범을 어긴 최초의 행위나 발견되지 않아서 낙인이 찍히지 않는 상황이고 따라서 본인도 자신을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1차적 일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저 사람은 일탈자야 라고 낙인 찍힌 이후에는 자신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일탈자라는 자아상, 셀프 이미지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일탈자로 규정하게 되면
아, 나는 일탈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탈하게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낙인 이론에서는 2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일탈과 또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 강자들의 일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1차적, 지금 이쪽에 있는 1차적 일탈은 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레모트는 잘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탈이라고 우리가 비난, 사회적 낙인을 찍을 때 대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찍을 경우가 더 많지 그 사회의 강자들에게, 권력층에게 이 낙인을 찍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일탈이나 범죄 행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일탈자로 낙인을 찍기가 그리고 이 이론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화 이론인데요. 자, 영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은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neutral이라는 것은 중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eutralization은 중립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양극단이 아닌 중립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중립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중립화를 위한 테크닉, 기법, 기술 거기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서 그 중화 이론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직역을 하자면 중립화의 기술에 관련된 이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립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짜라는 학자입니다. 중화 이론을 통해서 계층 간에 다른 규범 또 가치가 있다는 하위 문화론을 거부하고 있고요. 문제 행동을 수행하는 일탈자들도 전통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고 중화를 통해서 내적 통제가 약화돼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자, 하위 문화 이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흑인 문화에서는 마약 거래하는 것을 일탈로 보지 않는 그것을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봤는데요. 이 중화 이론에서는 흑인들이 마약을 거래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지나친 편견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흑인들이 마약 거래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행동이다, 일탈이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조건들 때문에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중립화한다는 겁니다. 나쁜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중립화해서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는 기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탈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보편적으로 나쁜 행동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위문화 이론에서는 나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정당하거나 또는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함으로써 이걸 중립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전통을 중립화시킨다고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중립화하는 방법이 잠시 후에 볼 텐데 일단 하위 문화 이론과 중화 이론의 그 차이를 더 한번 명확히 해보면 하위 문화 이론에서는 일탈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학습되어서 행동한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중화 이론에서는 자신의 문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행동이란 일탈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합리화한다는 건데요. 그 합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립화, 합리화하는 유형이 5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중화의 종류, 영어로는 중립화의 기법입니다만 그냥 통상 우리말로는 중화의 종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의 부인입니다.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또는 상황으로 돌리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을 뿐이야. 술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 나는 자신은 일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술이 문제이고 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즉 중립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탈 행위가 뭐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때렸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술 때문이었어라고 합리화 중립화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책임의 부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술에 취해서 일탈을 했다면 그것이 그 가중처벌되는 것의 원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상실로 그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상해 부인입니다. 피해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신이 일탈을 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는데 사실 뭐 피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실제로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중립화하는 겁니다. 나쁘긴 나쁘지만 피해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의 경향인 건데요. 예를 보면 나는 그 사람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단지 빌려 쓴 것뿐이야. 허락받지 않고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일탈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부인입니다. 피해자가 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놈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린 거라고 합리화, 중립화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떤 맞을 짓을 했다거나 그 상대방이 범죄를 했을 수도 있고 폭력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직접적인 보복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했으니 여러분도 때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사법체계에 그 문제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죠. 경찰 신고를 하고 경찰이 사법체계가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직접적인 보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놈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폭행을 가한 것,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폭행을 가한다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것도 범죄와 일탈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이유가, 상황이 내가 일탈을 저지를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아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 중립화하는 건데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수억 원이나 빼돌리는, 이 표현은 제가 말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빼돌린 사람들인데, 난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기를 쳤다고 해서 이게 무슨 문제겠는가 라고 중립화,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일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국회의원이 수억 원을 빼돌렸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일탈 범죄이고, 고작 몇 푼을 가져간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것대로의 일탈과 범죄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더 높은 충성심의 호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더 높은 충성심 또는 더 고차원적인 원칙을 위해서 기존의 규범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이렇게 합리화, 중립화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놈을 때린 건 내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폭력배의 경우이거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 집단적인 폭력이 이러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내 친구가 누군가에 맞고 있을 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관련 없이 무조건 충성심, 내 친구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해서 그 가해자에게 응징을 하는, 자, 그런 행동. 그래서 자신의 가해의 행동을 중립화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적 보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의 일탈과 범죄 혐의는 틀림이 없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 마자의 중화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탈자,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일탈이 나쁜 건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 그래서 일탈이 이어가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중화를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